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봐보자, 얘들아. 우리 오늘 2개 나갈 건데 일단은 이 로티가 뒤에 있는 과학지문, 교과서에 있는 과학지문보다는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뒤에는 선생님이 일부러 빈칸을 좀 만들어 왔어. 그래서 조금 빠르게 보려고.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봐보자.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거 지문부터 한번 볼 건데 얘들아, 우리 일단은 원래 개인별 시간 때 테스트 항상 먼저 보고 시작하잖아. 그치? 근데 테스트 그냥 문제 푸는 것만 이제 있지 않고 이제 테스트에 백지 시험도 낼 거야. 그러면 백지 시험 어떻게 낼 거냐면 얘들아,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문단 있지? 그럼 제일 중요한 문단 그냥 생 문단만 줘. 문장들만 주고 거기다가 전개 방식 내가 다 찾고 이게 어떤 의미하는지 내가 다 적고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그치? 그래서 공부를 더 빡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얘들아, 내가 맨 뒤에 한번 잠깐만, 맨 뒤에 15쪽 한번 봐볼까? 15쪽? 15쪽에 보면은 복습이라고 해서 빈 종이를 넣어놨어. 그치? 여기다가 쓰면서 외우면서 공부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 필기도 여기다가 옮겨서 단관화해서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다시 넘겨서 볼게요. 1문단부터 한번 봐보자. 자, 일단 1문단에서는 먼저 현대인식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어. 그러면 우리 현대인식론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까, 얘들아? 현대인식론에다가 한번 네모 표시해보자. 현대인식론은 자율적인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인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한대. 그럼 얘들아, 우리 이런 문제 지문이 나왔을 때 이런 표시를 조금 하면서 읽는 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바뀌었을 때, 단어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단어 키워드만 보고 이거 맞는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한다. 근데 이거를 문맥상으로 순서만 조금 바꿔가지고 선지를 많이 만들어내셔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표시하면서 읽어줘야 돼. 자,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한대. 자, 이에 기반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는 얘들아 현대인식론이 되겠지. 현대인식론에 기반한 분석 철학은. 자, 그럼 우리 분석 철학에다가 한 번 더 네모 표시해주고, 분석 철학은 철학의 대상을 뭘로 보냐면 얘들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볼 거야. 우리 여기다가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볼 거. 그러면 여기에서 진위라는 게 무슨 말이야? 진위. 진위라고 하는 거는 참과 거짓이라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참, 거짓으로 얘들아 딱 답이 떨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딱 답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 딱 답이 떨어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구체적인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구체적인 거. 답이 딱 떨어지는 거. 자, 그러면 철학의 대상을 이 구체적인 걸로만 봤다는 거야. 분석 철학은. 그래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놓을까 얘들아? 그러면 구체적인 거를 대상으로 하니까 추상적이라든지 아니면 애매한 것들,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이런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은 철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러면 얘네는 배제했다는 거야. 분석 철학은 이런 추상적인 것들은 철학의 대상에서 배제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얘들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논리적이라는 말은 얘들아 위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로 바꿔보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 논리적이라는 거는 머리를 쓰는 거니까 얘는 이성이라고 바꿔볼 수 있겠지. 그치? 이성에 의해서야. 이성에 의해서.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현대인식론을 기반으로 한 게 분석 철학이라고 했어. 그치? 그럼 현대인식론에서 이성을 통해서 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 분석 철학에서도 논리적으로 해야 돼, 이성을 통해서 해야 돼, 이렇게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의미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철학 지문, 인문 지문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알겠지?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봐보자.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라는 사람이 또 나오네. 우리 여기 한 번 더 네모 표시해볼까?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 자, 이 로티라고 하는 사람은 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언어 게임론과 그리고 콰인의 전체론, 이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철학은 얘들아 뭘까? 분석 철학. 그치? 분석 철학. 분석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추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로티는 얘들아 기존의 철학을 새롭게 해석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분석 철학이랑 내용을 똑같이 할까 다르게 할까? 다르게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분석 철학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견지를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로티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분석 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얘들아 여기 실용주의적 관점. 우리 여기다가 한번 형광펜 표시 한번 해볼까요? 실용주의적 관점에다가 형광펜 표시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로티는 실용주의적이야. 근데 어떤 점에서 실용적인지는 지금 여기서 안 나왔어. 그치? 우리 그게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근데 그때까지 기억해놔야 돼. 로티는 실용주의.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얘들아 좀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사람 이름도 엄청 많이 나왔지. 그치? 분석 철학이라든지 로티, 비트겐슈타인, 콰인 이런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얘네가 각각 진리라는 걸 어떻게 봤는지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놔둬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분석 철학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분석 철학에서는 진리를 어떻게 봤는지만 여기다 정리해놓자. 옆에다가 분석 철학에서는 그러면 우리 얘들아 이 분석 철학은 아까 현대 인식론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치? 근데 철학의 대상이 구체적인 거라고 했네? 그러면 분석 철학에서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본다는 거야. 왜냐면 대상이 되니까. 그치? 얘는 구체적이라는 거야. 철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라는 거. 진리는 구체적이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진리는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왜냐면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거니까 논리적으로 딱딱 해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한 번 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다른 말로. 아까 논리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이성. 그치? 그러면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 가능하다. 이성을 통해서 도달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 분석 철학에서는 진리를 어떻게 봤는지 1문단에서 정리를 했어요. 우리 이제 2문단으로 한번 가보자 얘들아. 2문단. 자, 이 문단에서는 지금 이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야. 우리 여기 얘들아 비트겐슈타인에다가 한번 네모 표시해 볼게요. 비트겐슈타인에다가 네모 표시해 주시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대. 그럼 우리 여기도 얘들아 표시할 수 있겠지? 규칙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규칙에 의해서 언어의 의미가 결정된다. 이거를 언어 게임론이라고 한대. 우리 언어 게임론에다가 한 번 더 표시할게요.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한 이론이야. 언어 게임론. 자, 그에 따르면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자 그럼 얘들아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 우리 여기다가 한 번 더 밑줄 써볼까?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 자명한 게 뭐야 얘들아? 자명한 거 증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명백한 걸 자명하다고 해. 그러면 이건 얘들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우리 위에서 나와 있던 말 중에서 답이 딱 떨어지는 진위 혹은 구체적,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거 구체적인 거야. 구체적인 거.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은 구체적인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수학이나 자연과학 같은 거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 이거 그냥 딱 자명한 거잖아. 그치? 엄청 구체적이지. 그치? 그리고 절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거.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다른 거에 의존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절대적인 거야. 그치? 이렇게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지식도 결국에는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이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이 자명한 것도 만들어진 것다. 만들어진 것이다. 규칙에 의해서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얘들아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 우리 여기다가 한번 밑줄 그어볼까?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 말이 어렵긴 한데 얘들아 이 지시하는 대상 자체라는 거는 진리 그 자체라는 거야. 진리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자 그럼 이 진리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얘들아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 여기다가 형광펜 표시해볼까요?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딱 떨어지게 존재하는 거 안 하는 거? 존재 안 하는 거. 그치?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야. 자, 소위 진리라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 진리라고 하는 것도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그럼 얘들아 다시 한번 표시. 규칙에 의해서 진리라는 것도 만들어진 거다. 결과물이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표시할까요? 상호작용의 결과물. 여기다가 한 번 더 형광펜. 상호작용의 결과물.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건 얘들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치? 합의하는 구성원이 바뀌면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진리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야. 그러면 비트겐슈타인한테 진리는 어떤 건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오른쪽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에게 진리란 자, 그러면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먼저 딱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합의된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고 했어. 그치?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합의된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합의된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그러면 얘들아 합의를 했다는 거는 구성원끼리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거네. 그치? 그래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는 거야. 상호작용의 결과물. 상호작용의 결과물. 그러면 얘들아 한번 질문. 아까 진리 분석 철학에서는 구체적이라고 봤잖아. 그치?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은 구체적으로 봤을까요? 딱 떨어져서 정리가 딱 된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여기 상호작용에 의해서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그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상대적이다 라고 표현할 거야. 상대적이다. 자, 그러면 상대적이라는 건 얘들아 반대말이 뭔지 알아? 상대적의 반대말? 상대적의 반대말은 얘들아 절대적이라는 거다. 그러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상대적이다. 바뀔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리고 한 번 더 얘들아 또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 이 진리라고 하는 거 자체는 실제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실제하는 게 아니다 까지
여기까지 정리해주세요. 쉽지 않은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얘들아 파인을 한번 봐보자. 파인. 자, 파인은 얘들아 한번 네모 표시해주고 파인은 자, 파인은 어떻게 봤냐면 얘들아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 이런 것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봤어. 독립적인 게 아니다. 명제들은 각각 독립적인 게 아니고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래.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 이거를 전체론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 전체론에다가 한 번 더 표시하고 파인의 입장은 전체론. 파인의 입장은 전체론.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자. 자,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 물리 법칙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명제 같은 거야. 명제 같은 거. 그치? 명제 같은 이 물리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 장치가 질량, 시간 등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대. 그러니까 얘들아 이 말이야. A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B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얘들아 한번 여기다가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A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B가 필요한데, 그치? 근데 이 B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 그치? B가 전제되어야 A를 증명할 수 있다. 근데 얘들아 이 전제는 실험 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 법칙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C에 의해서 B도 증명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이 B도 마찬가지로 전제로 쓰려면 C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C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치? 얘가 전제되고 보장이 되어야 B를 증명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을 다 물리 무슨 거 막 다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A, B, C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물리 법칙들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는 C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 장치와 물리 법칙이 또 필요해. 자, 그러면 우리 요번에 얘들아 D라고 볼 수 있겠지. D.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들아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자, 이런 거를 얘들아 순환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형한테 표시해볼까요? 순환 구조. 순환 구조에다가 형광펜 표시해주고 자,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결국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 이게 아까 A였거든, 그치? 이 A는 그 정당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A는 B가 필요하고 B는 C가 필요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얘들아 결국 A가 전제되어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생긴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A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A가 스스로 정당성을 보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야. 그치? 이걸 순환구조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아래다가 한번 정리해볼게. 얘가 순환구조야. 여기다가 정리해볼게요. 얘가 순환구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파이는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거.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 한 번 더 표시해 볼까요?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에 놓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A는 B가 필요하고 C가 필요하고 D가 필요하고, 그치? 그러면 서로 의존적이다. 그치? 자, 그러면 이 순환구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상호 의존적인 맥락이다. 상호 의존적인 맥락. 상호 의존적인 맥락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한 번 더 바꿔볼게요. 한 번 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위에 나와 있다 얘들아. 위에 지금 잘렸는데 어느 부분이었냐면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줄이야. 이 문단에서 일곱 번째 줄. 이 문단의 일곱 번째 줄에 파이는 뭐라고 했냐면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정당성을 상호 서로지 상호 입증하는 체계이다. 이게 전체론이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얘들아 바로 이 아래 부분이에요.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이 상대화되는데 우리 여기다가 한번 평합해. 진리성이 상대화에다가 평합해. 자,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치? 상호 의존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상대화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론의 궁극적인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다가 한 번 더 평합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론의 궁극적인 토대에다가 한 번 더 비추어볼까? 이론의 궁극적인 토대. 그러면 얘들아 이론의 궁극적인 토대라고 했으니까 얘는 전제되어야 하는 게 필요할까 안 할까? 전제가 필요할까? 이런 B의 전제, C의 전제 이런 게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 안 한 거, 그치? 그냥 기준점, 토대라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얘들아 전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전제가 필요하지 않은 거. 전제가 필요하지 않은 거. 그러면 전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얘들아 딱 정해진 거, 엄청 절대적인 거네. 그치? 안 변하는 절대적인 거네. 그리고 반드시 있는 거니까 필연적인 거네. 그치?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거. 그러면 다시 얘들아 넓게 본다면 콰이는 이런 궁극적인 토대에 없다. 그치? 그러면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파인 아래다가 한 번 더 정리할 거야, 얘들아. 파이는 진리를 어떻게 봤을까? 진리를. 아까 진리를 상대화한다고 했어.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진리는 상대적인 거. 이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서 바뀔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상대적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궁극적인 토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불가능. 토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은 얘들아 누구랑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 아까 위에 한번 봐봐. 분석 철학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성을 통해서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이거 토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분석 철학이랑은 다른 입장인 거지. 그치? 이렇게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정리해 놔둬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단까지 봤어. 우리 이제 3문단을 한번 볼게요. 3문단.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루티 이야기를 할 거야. 루티는에다가 한 번 더 네모 표시해보세요. 루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콰인 전체론을 결합해서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에 붙이기 위해서만 규정된다고 봤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형광펜 표시해볼까요?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여기까지.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막 게임, 규칙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비트겐슈타인. 그치? 이거는 비트겐슈타인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영향을 받은 거고
자, 그리고 한 번 더 표시해 볼게요. 그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 우리 여기다가 한 번 더 표시해 볼게요. 그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 그럼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맥락 이야기를 했던 거는 콰인이었어, 콰인. 그치? 그러면 지금 저 이야기는 콰인한테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콰인에서 영향을 받았다. 콰인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얘들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을게. 이 비트겐슈타인은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은 얘들아 서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요. 합의에 의해서 이 규칙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지? 자, 그리고 콰이는 얘들아 아까 그 맥락 어떤 맥락이라고 봤냐면 상호 의존적인 맥락. 그치? 여기서 맥락은 상호 의존적인 맥락. 그래서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의 이론을 이렇게 결합한 게 루티의 입장인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볼게요.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고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자, 우리 여기다가 한번 밑줄, 확실한 표상, 여기다가 밑줄, 확실한 표상. 이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된다고 봤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정리해볼까? 확실한 표상. 그러면 이 확실한 표상이 얘들아 근거가 된대. 그러면 절대 변하지 않는 토대라는 뜻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 확실한 표상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인 토대를 얘기하는 거야. 궁극적인 토대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이라고 했잖아. 겉으로 딱 보여지는 거. 그러면 겉으로 딱 보여진다는 건 얘들아 실제한다는 거네. 그치? 실제. 그치? 자, 그럼 얘들아 현대 인식론은 이 궁극적 토대에 실제가 있다고 본 거야. 그치? 우리 1문단에서 정리했었어요. 그러나 루티는 반대 입장이지. 이러한 거울 개념을 부정했어. 반대해요. 현대 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여 있다라고 비판을 했대. 한번 표시해볼까요? 현대 인식론이 지금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생각했대. 있다고 비판까지 한번 표시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들아 이 토대주의적 관념이라는 말의 설명은 안 해줬지만 어떤 건지 느낌이 와야 돼 얘들아. 토대주의적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식의 토대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아래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인식의 진리의 토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토대주의적 관념이야. 그러면 얘들아 진리의 토대가 있으니까 이 토대에는 도달 가능하다고 봤었지. 그치? 이 토대에 도달 가능하다. 진리에 도달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야. 근데 이거는 현대인식론이. 그치? 현대인식론은 이렇게 토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진리에 도달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치? 근데 그걸 비판했대 루티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치? 한번 볼게요.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고정된 실제가 아니고 한번 표시해볼까? 사회적 합의의 산물. 여기다 사회적 합의의 산물. 그래서 명제는 절대적인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토대가 있냐 없냐 그 여부가 아니라 한 번 더 표시할게요.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다가 표시.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얘들아 1문단에서 형광펜 친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었다. 어디였게? 1문단에서 실용적. 그치? 루티는 실용주의적 관점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했어. 루티는 실용주의적이래. 근데 여기서 또 설명했는데 얘들아 설명력이랑 예측력이 있어야 실용적이래.
근데 이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맨 아래 사문단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사문단에 나와 있어.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선 실용적 가치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얘들아 한번 내용 다시 볼게요. 이는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다. 근데 얘들아 이 유용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실용성이랑 비슷한 거야. 그치? 실용성. 그럼 루틴은 어쨌든 실용성을 되게 중요하게 봤네. 그 실용성이 뭔지는 사문단에서 정리할 거.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옆에다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3분단 옆에다가 정리해주면 돼요. 루틴 3분단 옆에다가 루틴 해서 자, 그러면 루틴은 진리를 어떻게 봤을까? 우리 옆에다가 정리해보자. 진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진리는 고정된 실제가 아니다 라고 했어. 그치? 그럼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 고정된 실제가 아니다. 그러면 실제 존재하는 거 아니고 바로 옆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래. 그치?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산물. 사회적 합의의 산물. 그러면 사회적인 합의의 산물이니까 얘들아 합의의 내용이 달라지면 구성원이 달라지면 진리 달라질 수 있다. 그치? 우리 그 말을 다른 말로 아까 전에 상대적이다 라고 했었어. 그치? 상대적이다. 지금 계속 비교를 하면서 봐야 돼요. 그치? 사람마다 비교하면서 봐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사문단을 한번 봐보자. 사문단에서 이제 드디어 실용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얘들아. 사문단 한번 봐볼게요. 자, 루틴은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대. 그럼 얘들아 실용성에다가 한 번 더 표시해주고 실용성. 이 실용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단 말이야. 그치? 뭔지는 안 알려주면서. 그래서 문제로도 나오는 거야. 이 실용성이라는 게 뭘까? 문제로 나온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부분을 잘 이해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가랑 관련된 문제.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실용성은 얘들아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대. 화살표 표시해야지. 그치? 아까 전체론 콰인의 입장이었어. 그치? 자, 그 콰인의 입장에서 실용성이라는 게 비롯되었대. 어떤 건지 한번 봐보자. 해석학은 우리 한번 표시할까요? 해석학에다가 네모 표시.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한대. 한번 밑줄 그어볼까?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얘들아 아까 전에 콰인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A는 B로 증명하고 C로 증명하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근데 이 내용은 계속해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어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증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내용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담론을 인정하는 거네. 그치?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한 번 더 표시.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표시. 다양한 담론들 인정하고 담론들 간의 연관성 파악하고 자, 그래서 이야기한 부분이 얘들아 A 이해하기 위해서 B 참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얘들아? 요거. 그치?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걸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우리 이어서 한번 봐보자.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 여기다가 표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 그러면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담론을 이해해 나가는 거야. 증명해 나가는 거. 그치?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표시. 연관성을 파악해서 담론들끼리 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한대. 콰인의 말로 바꾸자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순환 구조. 그치? 순환 구조랑 똑같은 거야. 순환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전체론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실용성의 의미를 진짜 이야기할 거야. 한번 봐보자. 자,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우리 여기부터 한번 형광펜 쳐볼까요? 자,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고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다가 복권시킬 수 있다. 다시 되돌려 놓다 이런 뜻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얘들아 해석학의 역할이에요. 해석학의 역할 1번이 될 거야. 해석학의 역할 1번. 루티가 주장한 해석학의 역할 1번. 근데 이 내용 얘들아 뭐랑 연관지어서 봐야 되냐면 1문단. 아까 1문단 한번 잠깐 다시 한번 가볼까? 앞에 한번 잠깐 봐주세요. 1문단. 자, 앞에 1문단에서 얘들아 뭐라고 했었냐면 분석 철학은 세 번째 줄이야.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만 대상이 된다고 했어. 그러면 추상적이고 애매한 건 배제한다고 했었지. 다시 봐봐 얘들아. 비합리적인 거. 참 거짓으로 안 나뉘는 이 비합리적인 거는 다 배제했었지.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이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론에서는 얘들아 다 끌어다가 쓸 수 있어. 그치? 그니까 복권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역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까? 서로 다른 담론들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 여기 한 번 더 표시할게요.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촉진. 자, 그러면 우리 이게 얘들아 역할 두 번째가 될 거야. 담론끼리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담론끼리의 대화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루티에 의하면 이어서 볼게요. 루티에 의하면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한번 비춰볼까?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 자, 그러면 이 규범들은 얘들아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연적으로 형성이 된 거래. 자, 그러면 우연적으로 형성됐다에다가 한 번 더 표시해주세요. 우연적으로 형성되었다. 자, 그러면 이 규범들은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얘들아 얘는 절대적인 걸까? 상대적인 걸까? 상대적인 거야. 그치?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상대적인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시기가 없었다면 우리한테 자유라는 건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상대적이라는 거야. 이어서 볼게요. 따라서 이러한 규범들을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절대적 토대 이런 거 없다. 그치? 절대적 토대 이런 거 없다.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해야 된다. 우리 여기 얘들아 좀 위로 올리고 볼게요. 절대적인 토대 없고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기다가 한 번 더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우연적으로 만들어졌고 상대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얘들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야. 추적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걸 겪었기 때문에 자유는 이런 의미야. 이런 것들을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네. 그치? 그래서 설명할 수 있다. 설명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식민지 사회에서도 자유는 이런 의미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 그치? 예측력이 있겠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설명력, 예측력 왜 적었냐면 우리 3문단 바로 다시 위로 올라가 봐 얘들아.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실용적인 게 뭐라고 했어? 설명력과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어. 그치? 그니까 실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까? 실용적이다. 담론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걸 가지고 얘들아 설명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니까 실용적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또한 철학은 합리성이라는 단일의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밑줄 그어볼까 얘들아?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은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참과 거짓으로 딱 나뉘는 거 이런 거야. 그럼 여기에만 몰두한다는 거는 실용적이지 않지. 딱 그거만 볼 수 있잖아. 넓게 볼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지. 합리성을 단일 기준을 고수한다는 건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고수하는 대신, 이걸 고수하는 대신에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여기 한 번 더 표시해볼까요?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이거 옆으로 빼서 우리 사문단 옆에다가 한번 좀 정리해볼까? 사문단 옆에다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자, 전체론적인 특성. 이 전체론적인 특성을 가지고서 실용성이 만들어진다고 했거든, 그치? 비롯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론적 특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다양한 담론들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어. 다양한 담론들을 인정하는 거. 다양한 담론을 인정하는 거. 자, 그러면 이 담론들끼리 얘들아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상호작용. 담론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얘들아 결국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 대화를 통해서 저기 형광 펜친 부분 철학이 진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철학의 진보. 그러면 얘들아 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출발해서 얘들아 철학이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거잖아. 그치? 실용적이고 그리고 유용한 거지. 실용적이고 유용한 거. 그래서 루틴은 이 해석하기 실용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모든 문단은 지금 다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보자면 얘들아 이 분석 철학만 다른 입장이지. 그치? 이걸 캐치했어야 돼. 분석 철학만 진리를 절대적으로 봤어. 도달할 수 있다고 봤고 그러면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콰인, 루틴은 다 진리를 상대적으로 봤어. 도달할 수 없다고 봤어. 그치? 왜냐면 항상 진리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놔둬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한번 쭉 다 정리했으니까 뒤로 가서 문제를 좀 한번 볼게요. 5문단을 안 봤네. 우리 5문단도 한번 봐보자. 5문단. 5문단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빠르게 봐봅시다. 자,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루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한번 표시해볼까 얘들아? 자,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대. 비판을 받기도 한대. 그러면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 얘들아 개념 설명 안 되어 있지만 어떤 건지 감은 오지 얘들아. 어떤 예를 들면 뭐 낙태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볼게요. 이 낙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대성이 인정되면 낙태에 대해서 긍정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치? 그 혹은 또 법에서 테두리에서 완전 안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살인 같은 것도 상대주의적인 거에 의해서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을 받기도 한대. 자,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부합한다. 우리 한번 표시해볼까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 성격과 부합한다. 그리고 상호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 한 번 더 표시, 세계화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이론으로서는 의의가 있다. 여기다가 한 번 더 표시. 왜냐면 다양성을 인정하니까, 그치? 다양성을 인정하니까 현대주의의 다원주의와 세계화 시대에는 적합하다라고 보는 게 의의예요.
자, 그러면 우리 5문단까지 정리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볼 건데 문제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우리 좀 중요한 것만 좀 보려고 해요. 우리 2번 문제라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야. 7쪽이거든요. 7쪽. 근거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앞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시고 얘들아 거기에 진한 글씨로 해놓은 게 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거 한번 좀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봐보자. 7쪽에 있는 2번 문제. 자, 루티의 관점에서 언어 게임론과 전체론을 위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기억은 언어 게임론이었지? 자, 언어 게임론에서는 얘들아 실제성 인정했을까? 이거 비트겐슈타인이야.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은 실제 한다 안 한다? 진리는 안 한다. 그치? 그럼 이거 땡. 자, 그러면 기억은 땡 이렇게 되겠지? 니은은 전체론이었어. 전체론은 진리성을 상대화한다. 이거는 맞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보자. 기억에 의해서 철학은 언어 게임이 되고. 그래서 얘들아 의미 같은 것들을 이 게임 규칙으로 설명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철학의 의미 같은 것도 게임 규칙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봐보자 얘들아. 니은에 의해서 게임의 규칙이 철학의 토대로 성립한다. 근데 얘들아 토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없다. 토대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기억에 의해서 언어 게임의 구축물인 진리가 도출되며. 근데 얘들아 진리라고 하는 게 실제 한다고 봤어? 안 한다고 봤어? 실제 안 해. 그러면 이 진리로 도출이 될까? 도출된다는 건 원래 존재해야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땡. 도출이라고 하는 거 정리해볼까? 도출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해야 뽑아낼 수 있는 거. 존재해야 뽑아낼 수 있는 거. 그러면 진리가 실제 하지 않는다고 봤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지. 그치? 그러면 기억은 땡. 자, 우리 니은 볼게요. 니은에 의해서 이러한 진리가 맥락을 형성한다. 근데 얘들아 문장을 한번 잘 봐봐. 진리가 맥락을 형성해? 아니지. 그치? 상호우조적 맥락에 의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치? 그러니까 이 화살표 선생님이 잘 기억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요렇게 그래서 X. 자, 4번 볼게요. 4번. 기억은 게임의 규칙이라는 절대성. 근데 얘들아 규칙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절대적인 거 아니지. 바뀔 수 있는 거. 그치? 땡. 자, 니은은 담론 간의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상대성을 철학에 부여한다.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서 상대성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치? O. 기억은 X, 니은은 O. 자, 그럼 우리 마지막 5번째 얘들아. 언어 게임론은 진리가 특정 맥락 속에서의 상호작용의 결과. 그럼 얘들아 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자. 아까 언어 게임 규칙은 무엇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거. 그치? 그러면 이게 합의라는 거네. 그치? 합의.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이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치? 상대적으로. 이거 맞는 말이네요. 그치? 자, 그러면 니은 보자. 니은은 담론 간의 상호 관계가 이러한 맥락을 형성한다. 자, 그럼 얘들아 담론 간의 상호 관계가 맥락을 형성한다는 거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럼 이것도 맞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얘들아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한번 봐볼게. 8쪽에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보기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좀 봐보자 얘들아. 자, 가에서는
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카르나프에 따르면 철학자예요. 네모.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봐보자, 얘들아. 자, 명제는 과학적인 관찰에 대해서 엄밀히 검증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형광펜 표시 한번 해볼게요. 형광펜. 명제는 검증 가능하다까지. 그러면 명제는 얘들아 과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말은 얘들아 구체적이라는 말이야. 구체적이다. 그러면 과학에 의해서 검증 가능한 거니까 관찰한다고 했으니까 얘들아 실제 존재하는 거 안 하는 거? 실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관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실제 하는 거. 자, 그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명제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사실로 판명된 원자 명제와 한번 밑줄 원자 명제와 그리고 원자 명자들의 논리적인 조작을 가해서 도출되는 복합 명제들 뿐이다. 이 두 가지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자, 그리고 얘들아 자연에 대한 모든 기술은 한 번 더 표시해볼게 얘들아. 자연에 대한 모든 기술은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로 환원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 건데 우리 머릿속에 이 단어를 떠올린 친구들은 지금 지문 이해를 잘한 거거든. 자, 환원 가능하다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이 원자 명제랑 복합 명제가 진리 같은 거고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옆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진리라고 하는 토대가 있는데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환원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근거가 있다는 거지. 그치? 토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이 카르나프랑 관련된 거 먼저 좀 비교를 해볼까 봐요. 아래 한번 봐볼까? 우리 아래 표로 가서 첫 번째 표. 자, 인문 지문에서 특히 이런 철학 지문에서는 얘들아 입장들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입장끼리 무조건 비교를 해야 돼.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우리 좀 비교를 해놓자. 자, 카르나프부터 한번 볼게요. 명제는 실제 할까 안 할까? 아까 뭐라고 했지? 실제 한다. 그치? 카르나프 실제 한다. 그러면 얘들아 비트겐슈타인은 실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치? 안 한다. 콰이는 실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네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했어. 그치? 로티? 안 한다. 그치? 비교해놔둬야 돼. 자, 그리고 궁극적인 토대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있다 라고 봤어요. 그치?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은 궁극적인 토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콰인도 없다 라고 했어. 그치? 루티도 없다.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치? 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위로 다시 갈게요. 위로 가서 이번에는 나지문을 한번 봐보자 얘들아. 거기에 있는 나지문. 자, 이번에는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왔어. 한 번 더 표시할게요. 하버마스. 자, 그러면 하버마스는 얘들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간의 행위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럼 얘들아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여기다가 한 번 더 표시해주세요. 그러면 언어를 통해서 설명 가능하다 이거거든. 근데 지금 이 하버마스는 누구랑만 비교했냐면 문제 한번 봐봐. 4번, 5번이야. 나랑 관련된 게. 루티랑만 비교했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루티랑의 공통점인지 차이점인지 이것만 좀 정리해놓자. 자,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루티와 공통점일까 차이점일까? 공통점. 맞아. 이거 공통점이야. 공통점. 왜 공통점인지 볼게요. 자, 우리 앞에 한번 봐봐 얘들아. 앞에 가서 이 문단을 한번 볼까 얘들아. 이 문단. 자, 이 문단에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들아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네. 언어를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을 가져간 게 루티였잖아. 그치? 그러면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동점 될 수 있겠네.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다시 가서 이어서 볼게요. 자, 인간의 사회적 행위 중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에 집중을 했대. 자, 그러면 얘들아, 의사소통 행위에다가 한 번 더 생각해. 의사소통 행위. 그러면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그치? 루티도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하는 거. 그치? 담론끼리 의사소통하는 거. 대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에 따르면 개인은 인간관계와 무관하게. 자, 그럼 얘들아, 인간관계와 무관하게에다가 한 번 더 평가해. 그러면 인간관계랑 무관하다는 건 얘들아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거든. 독립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공통점, 차이점. 차이점. 그치? 루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서로 의존적이라고 했어. 그치? 땡.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정교한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행위한다. 한 번 더 표시할까?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행위에다가 향합해. 그럼 얘들아, 공통의 인식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진리. 진리야, 진리. 그러면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하버마스는 공통점, 차이점. 차이점. 그치? 차이점. 루티는 도달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의사소통 실천에서 객관적인 타당성을 탐색하는. 자, 우리 여기 한 번 더 평합해.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 여기다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타당성이라는 거는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근거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말은 토대라는 겁니다. 토대. 그치? 응.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토대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얘들아, 이 토대를 탐색한대. 그럼 이 토대를 찾아서 가는 거네? 공통점, 차이점. 차이점. 그치? 차이점이야. 토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합리성에다가 한 번 더 생각해. 합리성. 아까 루틴은 얘들아 합리성에만 집중하는 거를 어떻게 봤지? 비판적으로 봤지. 그치? 부정적으로 봤지? 그러면 이거는 차이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아래 한번 정리해 볼게. 아래로 내려가서 자,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서는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어. 근데 그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 가능하냐 안 하냐. 하버마스는 도달 가능하다라고 봤지. 루티는 불가능하다라고 봤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습득 입문 첫 번째 지문을 얘들아 여기까지 정리할 거고, 우리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뒷장에 9쪽이랑 10쪽은 내용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좀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쭉 읽어보면서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점검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자, 1문단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평균 1300에서 1500g으로 몸무게의 약 2.5%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얘들아 지금 물결 밑줄 표시한 것들 다 보니까 다 구체적인 수치들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 제시를 한다는 거는 호기심을 유발해. 이게 뭐지? 하면서 더 집중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유발해서. 자, 그렇지만 우리 몸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의 20%를 차지한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얘들아 우리 묶은 부분 지금 저기 첫 번째 줄부터 그 다음 여기까지 쭉 묶어놨거든. 근데 이 묶은 부분이 전개 방식이 계속 반복된다. 반복. 자,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봐볼게 얘들아. 선생님 여기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뇌는 엄청 작다. 그렇지만 하지만 중요한 역할이야.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야. 한번 봐볼까? 자, 몸무게의 한 약 2.5%밖에 되지 않아. A. 그렇지만
우리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의 20%나 차지해. 중요해. B. 그지? 자, 그리고 한 번 더 볼게요. 주름 잡힌 뇌를 펼치면 표면적이 신문지 반장 정도밖에 안 돼. 작아. 그러나 뇌에 단 몇 밀리리터 정도라도 손상되면 인생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 그만큼 중요해. 그치? 이런 식으로 전개 방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럼 이 반복을 통해서 얘들아 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에서 얘들아 한 번 더 봐볼게. 신문지 반장 정도의 작은 면적이야 라고 하면서 얘들아 일상적인 소재로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얘들아 2300제곱센티미터라고 하면 얼마큼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 이거를 신문지 반장 정도라고 해서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해를 도와주는 거야. 자, 이어서 볼게요. 뇌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사고와 운동을 할 수 없는 식물과 같아진다. 이렇게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고 있을까? 지금 여기 얘들아 전개 방식은 질문이에요. 질문. 자, 그럼 이 질문을 통해서 뇌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까라고 하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을 읽으면 진짜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는 거지? 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기지. 호기심을 유발. 자,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정보 체계를 상상한다 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개에 이르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뇌의 복잡성에는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얘들아 한번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다. 그치? 비유적인 표현도 전개 방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비유. 자, 그래서 우리 1문단에서는 어려운 내용 없어. 그치? 그냥 뇌가 그만큼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2문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 2문단 봐보자. 자,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래.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핵심 제재가 될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형광펜 표시해볼까? 형광펜. 신경 전달 물질. 자,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은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에 하나예요. 자,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기줄처럼 연결되어서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했대.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얘들아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좀 표시를 해보자. 자,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전기줄처럼 이렇게 연결된 세포질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치? 자, 그러면 얘 이름이 세포질이겠지. 세포질. 자, 그러면 이 세포질의 역할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세포질의 역할, 정보 전달. 그치? 이걸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했대. 정보를 전달한다. 자, 근데 이제 20세기 되어서야 발견을 했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20세기가 되어서 얘들아.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신경세포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틈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대. 자, 그럼 얘들아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세포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틈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어. 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대. 그러면 틈이 있으니까 이 신경세포에서 이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려면 어떤 물질이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물질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지. 그치?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이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한번 봐봅시다. 3문단이에요. 3문단. 자, 1921년 오토레비 박사는 얘들아 이런 실험을 했대.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전개 방식은 전문가의 실험 과정을 이용하고 있어. 여기다 전개해 볼게요. 전문가의 실험을 이용.
전문가의 실험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 묶여있는 부분, 이 묶여있는 부분이 실험을 어떤 식으로 전개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야. 과정이 될 거예요. 이런 걸 전개 방식 과정이라고 해요. 과정. 그러면 우리 내용 한번 봐보자. 자,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의 심장과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의 심장을 준비를 했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이게 심장이야. 여기 심장에 하나는 미주신경이 있는 상태야. 우리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얘가 미주신경 이렇게. 여기는 미주신경이 있고 여기는 없고, 각각 링거에게 담그고 링거액이 서로 통하게끔 이렇게 연결을 했대요.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했더니 심장박동이 느려졌대.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정리해볼까? 여기 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했더니 얘들아, 1번의 심장박동이 느려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주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 심장박동도 느려졌대. 그러면 2번의 심장박동도 느려졌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자, 이를 통해서 오토 레위 박사는 우리 이어서 볼게요.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 신경이 발달해서 어떤 물질이 방출되어 와서 링거액을 통해서 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 이게 실험의 결론이야.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를 처음 증명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지. 그치? 신경 전달 물질. 자, 이 공적으로 그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 신경 말단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이거를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명명을 했대요. 그리고 이거는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에는 40종류나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4문단 한번 봐보자 얘들아. 4문단. 자, 그러면 4문단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는 위에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까?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얘들아, 과정이 나올 거예요. 전개는 과정. 자,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한번 봐보자 얘들아.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섬유 말단부의 조그마한 주머니인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대.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신경섬유 말단부니까 여기에 이 동그라미처럼 생긴 주머니가 바로 소포체가 되겠지. 그치? 우리 옆에다가 한번 채워볼까? 이 주머니가 소포체. 주머니가 소포체. 자, 근데 이 주머니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게 뭐라고 했냐면 신경 전달 물질.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점점점 얘네가 신경 전달 물질. 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신경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신경섬유막을 통해서 말단부로 전파되어 올라.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얘들아 찌릿찌릿 표시한 게 전기적 신호야. 그럼 이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신경 정보가 온다는 거네. 그치?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얘가 전기적 신호. 전기적 신호. 이 전기적 신호 안에 신경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자, 이 말단부로 향해서 전파되어 오면 이제 2번 단계예요. 이 주머니가 신경세포막과 결합한 후에 터진대. 자, 그럼 얘들아, 신경세포막이랑 결합을 해서 터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터졌다 표시 한번 해볼까? 터졌다. 이렇게 터졌어. 결합을 하면 터지고, 신경세포막과 결합하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적 틈으로,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지금 여기에서 얘들아, 이 방출된 신경 절단 물질은 2만 분의 1ml 정도의 짧은 간격을 흘러서 다음 신경세포막에 다다른대.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요게 얘들아, 다음 신경세포막인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적어볼게. 신경세포막.
세포막에 다다른다.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 신경세포막이랑 다음 신경세포막 사이의 틈이 아까 얘기했던 면접 틈 이렇게 되겠지. 그치? 면접 시냅스 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우리 아까 2번 단계에서 얘들아 신경세포막이랑 결합한 후에 아까 터졌다고 했잖아. 그치? 터지고 나서 방출된다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돼야겠지.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방출되었어요. 그리고 신경세포막에 다다르게 될 거래. 자, 그 다음 이어서 4번 한번 봐보자.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랑 결합함으로써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특수한 구조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수용체라고 한대.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특수한 구조가 수용체가 되겠네요. 수용체. 근데 이 수용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대. 단백질이다 라고 한번 표시해 주시고 수용체는 단백질.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 한번 봐보자. 우리 오문단이에요. 오문단. 자, 오문단으로 가서 비유하자면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전개 방식은 비유가 될 거야. 비유. 전개 방식은 비유. 신경 전달 물질은 일종의 열쇠가 된대.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한번 형광펜 쳐볼까? 신경 전달 물질은 일종의 열쇠 역할. 자,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열쇠 구멍. 한 번 더 표시. 수용체는 열쇠 구멍. 여기다가. 이어서 볼게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신경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열려서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얘들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아까 뭐에다가 비유했었냐면 열쇠에다가 비유했었어. 그치? 신경 전달 물질은 열쇠. 그리고 이 수용체는 열쇠랑 꼭 맞는 열쇠 구멍이 될 거야. 열쇠 구멍. 그러면 얘네가 결합하면 얘들아 이렇게 열리게 될 거래.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열렸어. 열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얘들아 위에서 올라오던 게 있었다. 뭐가 내려오던 게 있었다. 그치? 뭐가 내려왔었냐면 전기적 신호. 그치? 이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야. 전기적 신호가 쭈루룩 내려오게 돼요. 근데 이 전기적 신호에는 얘들아 뭐가 담겨있다고 했더라? 뭐가 담겨있대? 신경 정보가 담겨있대. 그치? 신경 정보가 담겨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정보가 다음 세포막으로 전달이 되는 거지. 수용체랑 신경 전달 물질이 만나서 열리면서 전기적 신호가 들어와. 이 전기적 신호 안에는 신경 정보가 들어있어. 그러면서 전달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해서 특정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 한 번 더 표시해볼까 얘들아?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한다. 그러면 이 말은 얘들아 즉 무슨 말이냐면 꼭 맞는 열쇠와 열쇠 구멍이 있다. 즉 꼭 맞는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있다. 그러면 꼭 맞는 애들끼리 만나야만 결합을 해야만 수용체가 열릴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볼게요. 정리하자면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가 상호 결합하는 거다. 한 번 더 표시해볼까 얘들아? 이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결합을 하는 건데 이 결합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표시 고도의 정신 기능에서 행동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 보자 얘들아. 용문단으로 가보자. 용문단. 자, 용문단으로 가서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을 하면 면적 틈에서 신경 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즉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될 거래. 그럼 얘들아 한번 밑줄 그어볼까? 이온 통로가 열린다. 에다가 밑줄. 이온 통로가 열린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정리해볼게. 이온 통로가 열리는 조건. 이온 통로라고 하는 게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우리 바로 앞에 나왔었지 얘들아.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결합해야 된다. 그치?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볼까요?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결합해야만 이온 통로는 열린다. 그리고 이온이라고 하는 거니 얘들아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거를 얘기한대. 그래서 이거는 이온의 특징이야. 전기를 띠고 있다. 특징. 이온의 특징. 자, 그리고 양의 전기를 띠고 있으면 양이온, 음의 전기를 띠고 있으면 음이온이라고 한대. 그럼 여기서는 얘들아 지금 정의하고 있지. 정의 내리고 있어요. 개념을 정의. 자, 그리고 한 번 더 표시해볼까 얘들아?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 여기다가 표시.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 그러면 이온이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냐면 얘들아 수용체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이 있대. 1번. 그래서 얘들아 우리 아래 한번 잠깐 그림 봐볼까? 아래 여러분들 그림 봐보시면 수용체 말고도 오른쪽에 보면 이온 통로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 그치? 근데 이온 통로 말고도 수용체가 이온 통로가 될 수도 있대. 알겠지? 자, 그러면 수용체 자체가 이온 통로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방법. 이게 2번. 자, 이렇게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과 같은 양이온.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는 지금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묶어볼게요.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과 같은 양이온 여기다가 양이온의 종류들 이렇게 구분을 해놔둬야 돼. 자, 그리고 음이온의 종류들은 요거지.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 여기다가. 자, 이런 음이온들이 양이온들이 신경세포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그림 옆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그림 옆에. 자, 우리 지금 얘들아 쭉 정리를 했어요. 신경세포막을 통해서 얘들아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고 지금 뭐가 안 들어왔을까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들아 신경 정보는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었지. 그치? 그럼 이거는 들어올 수 있다 표시해야겠지.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들어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은 얘들아 얘는 어때? 들어올 수 있지. 그치? 얘네 들어올 수 있어. 그치? 이온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은 얘는 다음 세포막으로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안 돼요. 얘는 다음 세포막으로 얘들아 들어오는 애가 아니야. 열리게 해주는 열쇠 역할만 하는 거고 열쇠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그림으로도 봐도 얘들아 신경 전달 물질은 지금 여기 근처에만 머물러 있어.
그치? 그리고 아래 설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아,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신경세포막의 수용체랑 결합함으로써 결합 얘기만 나와 있어.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신경 정보가 전달된다. 그러면 이온들 전달될 거고 신경 정보 전달될 거고 신경 전달 물질은 안 들어갈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칠문단 한번 봐볼게요. 칠문단. 자, 칠문단. 평상시 신경세포는 음전하를 띠고 있대. 이게 특징이야, 얘들아. 평상시에 신경세포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 신경세포만은 그 얘들아 음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음전하 표시해주세요. 평상시는 음전하. 자, 근데 만약에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등의 양이온이 들어오면 신경세포는 양전하를 띠게 되어서 흥분하게 된다. 그러면 양전하가 들어오면 얘들아 흥분하게 된다. 반대로 염소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오면 음전하를 띠게 돼서 더 퍼지게 돼서 신경세포의 흥분이 억제된다.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얘들아 이온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봐봐.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전달 물질로는 신경 전달 물질로는 글루탐산,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는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흥분 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얘들아 얘네는 이온이랑 지금 똑같은 걸까? 다른 거, 그치? 이온이랑 신경 전달 물질은 다른 거, 그치? 지금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구분해 놔둬야 돼. 자, 단순하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닫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닫기와 같은 역할, 우리 여기도 비유가 쓰이고 있어요. 비유. 자, 그러면 옆에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세포에 이온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이야. 이온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여닫기 역할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보자. 8문단 볼게요. 8문단. 자,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만 가지고는 온전한 여닫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방출된다 하더라도 이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신경 정보는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신경 전달 물질이랑 수용체는 무조건 결합이 되어야만 돼. 그치? 결합이 돼야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합쳐져야, 우리 여기 한 번 더 표시해볼까?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합쳐져야 온전한 여닫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된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이야. 자, 물론 여닫기의 비율을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도 많고 각각에 맞는 수용체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면, 자,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면 수용체의 수는 증가하게 된대. 그럼 우리 여기다가 한 번 더 표시하면 되겠지.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반대로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수용체는 줄어든다. 자,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얘들아 비유하자면 여덟 개의 자동 수리 기능까지 있는 거다. 자동 수리 기능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원관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원관념 비유를 했으니까 이 자동 수리 기능의 원관념 뭐냐면 한번 봐보자. 그래서 우리 뇌는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지니게 된대. 그럼 얘들아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원관념이 될 거야. 원관념.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자동 수리 기능. 많으면 적어지고 적으면 많아지고 이렇게 항상성 유지하게 만드는 거. 자, 이러한 항상성이 깨지면 여러 가지 신경정신 질환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아래로 내려가서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마지막 부문단. 자, 지금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필자의 입장을 드러내는 부분이야. 일단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인간 활동의 최고 주체이자 인류 문화 창조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어. 신경 전달 물질의 의의. 자, 그리고 한번 묶어볼까요? 여기부터 얘들아.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주체들, 인류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보통 사람들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까지 묶어볼게. 자, 그러면 우리 묶은 거 옆에다가 한번 정리해볼까? 묶은 거 옆에다가. 지금 이 부분은 글쓴이의 필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야, 얘들아. 글쓴이의 생각. 그럼 얘들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사람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체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정리해볼까요? 사람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체계가 다르다. 신경 전달 물질의 체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 자, 이들의 사상과 행동의 원인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연구하면서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볼게요. 고도의 정신 기능, 그리고 감정, 운동 및 감각 기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한지 아직도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얘들아, 현재 연구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야. 아직까지 연구는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라는 수준.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많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다. 지금까지 40여 개가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그치? 더 발견될 것이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의 체계와 특성을 밝혀나감으로써 인간 정신세계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얘들아, 향후에 나중에 연구 전망,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상 결과까지. 예상 결과까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 본문 다 정리해 보았으니까 얘들아,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았으니까 한번 복습하면서 모르겠는 내용은 다시 한번 또 질문하고 해보자. 복습해볼게요.